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민사특별법을 봤고요. 오늘 이제 민법 총칙 앞부분부터 시작합니다. 강의를 11월 달이나 1월 달에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민법 총칙이 굉장히 어렵죠.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습니다. 또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낯선 법률 용어라든가 또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민법 총칙에 좀 익숙해져야 그 다음 물권이라든가 계약법이 조금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첫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민법 총칙을 내용은 좀 어렵지만 좀 전력을 다해서 이해 및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표현 같은 것들, 용어 같은 것들을 빨리 내 걸로 숙지하셔야 책을 읽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11월 달이나 1월 달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지금 책을 보려면 안 읽히죠. 그죠? 책이 안 읽혀요. 용어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들었어도 머리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읽다 막히고 이렇게 되죠. 전체가 술술 읽혀야 이해가 되는데 우리 뭐 영어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단어를 모르고 수거를 모르면 읽다가 단어 찾고 수거 찾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페이지 보는데 시간 무지하게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는 오래 한 것 같아. 책상에서 막 한 3시간 읽었어, 책을. 한 2페이지 봤어. 허무해지죠. 그 2페이지가 그나마 이해가 돼서 머리에 남아있으면 그나마 좀 그래도 괜찮을 텐데 전혀 안 남아있죠. 다음에 또 볼 때는 다시 또 뭘 찾아야 돼. 그래서 한두 번 갖고는 택도 없으니까 강의 계속 반복해서 듣고 하셔야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서 책이 좀 읽히고 문제가 읽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가지고서 고민하시면 안 돼요. 계속 반복해서 강의 먼저 자꾸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 4월 달 강의 민법 총칙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어, 표현, 기본이 되는 판례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법이 총 4파트로 구성이 돼서 문제가 나온다 그랬고요. 그 중에 이제 민사특별법 마지막 파트 6문제 나오는 건 이제 지난주에 했고요. 민법 총칙 파트 몇 문제 나온다 그랬죠? 10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두 번째, 이 민법 총칙은 뭐에 관한 내용이냐? 원래 민법 총칙이 양이 훨씬 큰데 그 민법 총칙이라는 파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특정 영역에서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이에요.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에 관한 게 9문제 내지 10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법률 행위가 뭔지 아셔야 된단 말이죠. 행위는 뭐예요? 사람의 행위죠. 사람의 행위 중에서 법률 행위가 뭐냐? 사람의 행위 중에서 법률 행위는 그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즉 행위한 사람에게 그 행위한 사람이 의도했던 원했던 권리와 의무가 발생이 되는 경우를 법률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계약 같은 게 거기에 해당이 되죠. 매매 계약 같은 것들. 대표적인 게 이제 매매 계약 같은 것들이에요. 사람이 매매 계약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매매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법률 행위라고 부르고 그 법률 행위가 유효해야 당사자가 의도했던 권리와 의무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그거를 이제 민법 총칙에서 문제를 내게 됩니다. 자, 이제 저거 보기 전에 몇 가지 내용들을 체크할 게 있어요. 16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민법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내죠? 다음 중 민법이 뭐냐 안 물어봐요.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이 뭔지 간단히 확인하시면 돼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 관계도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하죠. 개인과 개인 사이를 한자 개인사자를 써서 사법관계 이렇게 부르죠. 그 중에 권리 의무 관계니까 결과적으로 사법적 법률 관계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법이 민법이다.
매매 계약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합의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합의로 해결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국가 중에서 뭐 법원, 우리가 의뢰한 건 법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고 그 소송에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이제 판사가 민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그 분쟁을 해결해 준 결론, 그게 뭐예요? 판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판례는 어떻게 나와요? 당사자 간에 어떤 분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분쟁에 딱 들어맞는 민법 조문을 갖고 와서 그 조문을 해석해서 해석한 내용으로 분쟁에 적용을 해가지고 원고든 피고든 승소를 또는 패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민법 시험 또는 민법 공부의 핵심이 두 개 뼈대가 있어요. 하나가 민법 조문, 또 하나가 그 조문을 적용해서 법원이 내린 결론. 그게 뭐예요? 판례. 그래서 조문과 판례, 이 두 개가 큰 기둥이 되는 거죠. 다만 조문을 해석을 하려면 그 조문에 쓰여져 있는 법률 용어 및 표현, 이게 익숙해져야 조문이 해석이 되겠죠. 그죠? 조문이란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알쏭달쏭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명확하게 해석하는가,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문과 판례가 큰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서는 그 밑줄 그어져 있는 거,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 맨 위에 참고 부분에서는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밑에 보면 그 권리 의무 관계가 살아 숨쉬죠. 그게 변동이죠. 법률 관계 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권리 변동이라고도 합니다. 권리 변동. 이 권리 변동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요거를 간혹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의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법률 관계는 살아 숨쉰단 말이죠. 그걸 권리의 변동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그 권리의 변동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 권리의 취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이렇게 되죠. 각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통해서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돈 주고 사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할 거예요. 그죠? 취득이 되겠죠.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A 토지 소유권자가 바뀌죠.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게 뭐예요? 갑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 소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취득, 변경, 소멸로 나뉘게 되고요. 그중에 취득, 잘 물어보죠.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원시 취득이란 말, 승계 취득이란 말 이해하셔야 되죠. 원시 취득은 어떤 권리가 새로 생겨서 취득하는 형태.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그래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든가, 토지를 매립한다든가, 뻘 같은 걸 매립해서 내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하나 있고요. 법률 규정이 한 소유권 취득이라고 나중에 소유권에 가면 뭐 취득시효라든가 무주물 선점 또는 유실물 습득 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나와요. 그런 것들도 뭐에 해당된다? 원시 취득. 그래서 다음 취득이 원시 취득인 것은, 승계 취득인 것은, 이렇게 아예 대놓고 물어봐요. 대놓고 물어보기 때문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을 먼저 구별하셔야 된다. 그리고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거 예를 기억합니다.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간척지 매립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공용징수라든가 환지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지처분은 뭐라 되고, 공용징수, 이거 뭐예요? 국가가 땅을 수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원시 취득에 해당된다. 그 예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반면에 승계 취득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게 승계 취득이죠. 승계라는 말이 뭘 넘겨받는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이 승계 취득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기존의 권리자가 권리를 완전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겠죠. 반면에 설정적 승계는 기존 권리자가 권리를 그대로 갖고 있고 다만 그 중에 일부를 넘겨줘요. 일부분만을 넘겨줬다가 나중에 되돌려 받습니다.
이런 걸 설정적 승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설정적 승계 예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당권 같은. 나중에 물권 강론에 가면 제한물권이란 게 나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이 나오는데 이런 제한물권의 취득이 뭐다? 설정적 승계라고 한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일단 승계가 이전적과 설정적으로 나뉘되고 밑에 표가 있죠. 그중에 설정적에 보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취득이라고 나오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 있죠. 갑소유 땅의 을이 저당을 잡은 경우 이렇게 나오죠. 갑소유 땅의 을이 저당을 잡았다는 건 갑소유 땅의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뭐에 해당된다? 설정적 승계다.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승계 취득은 이전적과 설정적 구별하시고 설정적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전적이 또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뉘는데 포괄 승계의 예를 기억합니다.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 A 회사와 B 회사가 합병을 하게 해서 C 회사를 만들게 되면 A 회사와 B 회사가 갖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C 회사에 일괄하여 승계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권리 의무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한꺼번에 일괄하여 승계되는 것을 포괄 승계라고 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 합병은 특정 승계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죠. 물론 상속은 포괄 승계면서 뭐에 해당돼요? 이전적 승계죠. 상속은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취득을 일단 명확하게 구별하고 거기에 각각 해당되는 예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정도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변경이죠. 자, 변경은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내용이 변경되는 게 있고 작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권리가 이전됨으로써 권리자가 바뀌는 걸 말하죠. 뭐 어려움이 없고요. 주체 변경은. 자, 내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권리의 부피가 바뀌는 수량적 변경인 양적 변경과 권리의 성질이 바뀌는 질적 변경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내용적 변경입니다. 여기서 양적 변경은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갑의 소유권이 위축이 돼요. 소유권이 짜그러들어요. 즉 권리가 제한을 받게 돼요. 위축이 되겠죠. 부피가 작아진단 말이죠. 이런 게 뭐다? 양적 변경이죠. 누군가의 소유물에 지상권이라든가 저당권 따위가 설정이 되면 그 소유권이 위축이 된다. 이런 걸 양적 변경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질적 변경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권리 자체가 바뀌는 권리 자체가. 갑과 을 사이에 A 물건을 매매했어요. 을은 갑에게 A 물건을 넘기라고 권리가 생겨요. 이걸 특정물 인도 청구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갑이 A 물건을 넘겨주기 전에 A 물건이 갑의 잘못으로 멸실이 돼요. 그럼 갑은 A 물건을 넘겨줄 수가 없고 따라서 을은 A 물건을 넘기라고 청구할 수가 없죠. 대신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줄이면 이렇게 되겠죠. 특정물 인도 청구권이 손해 배상 청구권으로 바뀐다. 이런 질적 변경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권리의 객체가 바뀌는 경우예요. 갑소유 땅에 을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거 나중에 저당권 가서 자세히 합니다. 자, 저당권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을은 저당권이라는 권리에 기초해서 땅을 경매해가지고 빌려준 돈을 회수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을이 갖고 있는 저당권이라는 권리의 객체는 갑소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땅이 수용이 돼버리면 을은 이 땅을 경매해서는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가 없고 대신 갑이 받는 보상금이 있겠죠. 그 보상금으로부터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물상대위라고 해요. 이런 제도를 나중에 저당권 가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상대위가 있게 되면 저당권의 원래 객체는 갑소유 땅이었었죠. 근데 뭘로 바뀌어요?
갑이 받게 되는 보상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저당권이라는 권리의 객체가 땅에서 보상금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것도 뭐가 된다? 질적 변경이 됩니다. 질적 변경의 예를 두 개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질적 변경하고 구별해야 될 게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작용의 변경입니다. 이 작용의 변경은 권리의 효력의 변경이라고 하고요. 예를 두 개를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출제된 게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저당권의 역할이 뭐였었어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땅을 경매로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게 저당권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저당권자가 두 명 있어요. 이렇게. 을도 갑에게 돈을 빌려줬고 병도 갑에게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땅이 경매가 됐다. 그러면 1번 저당권자가 먼저 돈을 회수하고 남는 것을 2번 저당권자가 회수합니다. 저당권의 순서에 따라서 회수하는 순서가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 2번 저당권이 순위가 올라가죠. 그걸 순위 승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2번 저당권자가 2순위에서 1순위로 강화가 되죠. 이런 걸 효력 변경 또는 작용의 변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 저당권 순위 승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임대차 가서 살펴볼 겁니다. 자, 어쨌든 권리의 변경에서는 내용의 변경 중 질적 변경과 작용의 변경의 그 예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왜 내용의 변경이라고 부르나요? 또는 왜 작용의 변경이라고 부르나요?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용어를 만든 대학 교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니까 그렇게 좀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소멸은 두 가지가 있죠.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절대적 소멸은 예를 들어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건물 소유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상대적 소멸은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됨으로써 구권리자 입장에서 권리가 소멸하는 걸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념 딱 잡아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걸 이제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권리 변동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는 없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경우 생각해보면 돈 주고 사서 내가 저 물건을 돈 주고 샀어. 그럼 그 물건에 대한 권리 취득하겠죠. 또 하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상속. 그죠? 이런 원인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권리 변동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결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 날까 이런 말 있죠. 연기가 나는 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연기가 날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권리 변동은 어떤 결과물을 말하는 거고 그 권리가 변동되기는 어떤 원인이 존재할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 결과를 학자들이 뭐라고 불러요? 법률 효과라고 부르죠. 원인을 뭐라고 부르냐?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법률 요건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법률 행위고 또 하나가 법률 규정입니다. 여기서 법률 행위 개념이 나오죠. 자, 법률 행위 대표가 매매계약이라고 그랬죠. 자, 매매계약을 하면 그 결과 매수인한테 권리가 생겨요. 이때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의도했던 원했던 권리죠. 그런 게 법률 행위다. 즉 행위자가 원했던 결과가 생길 때 그걸 법률 행위라고 하자. 반면에 상속 같은 건 어때요? 내가 원한 건 아니죠. 그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저 권리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런 걸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19페이지 밑에 3번 권리 변동의 원인 및 과정이라고 해서 그 원인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그 법률 요건에 두 가지가 있다. 다음 페이지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 이외의 원인 이렇게 되죠.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반면에 법률 규정은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그 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있더란 말이죠. 우리 자동차도 자동차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있듯이 그 구성 요소가 완벽하게 맞물려야 자동차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이 완벽하게 효과가 생기려면 그 구성 요소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민법 조문들 아닌 조문들도 있지만 권리와 관련된 조문들을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 일정한 구성 요소, 그게 일정한 원인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발생하는. 이때요 법률 사실을 또 학자들이 분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4번 법률 사실. 법률 요건은 여러 개의 사실들로 구성이 된다. 즉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법률 사실이 한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분류를 해놨어요.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고 용태가 다시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가 적법행위, 불법행위 이렇게 위법행위 이렇게 적법행위가 의사표시, 준법행위 뭐 이렇게 쫙 나눠놨어요. 준법행위가 표현행위, 비표현행위라네. 표현행위도 3가지, 비표현행위도 2가지. 뭐 이렇게 잔뜩 나눠놨어요. 내부적 용태도 2개,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딱 2가지만 생각합니다. 하나가 요 법률 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인 의사표시하고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인 준법률 행위. 요것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요것만. 그래서 20페이지 밑에서 2번째 줄에 보면 의사표시라는 게 하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라고 돼 있죠. 아까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되려면 원하는 게 있어야 된다. 원하는. 그걸 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야 되지. 그걸 표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의사 나타내라. 표시 이렇게 되죠. 내가 배가 고파. 밥을 먹고 싶어. 그럼 밥 줘라고 해야 되죠. 그래 밥을 먹겠지. 식당 가서 가만히 있어. 그럼 밥을 주나? 안 주지. 된장찌개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지. 그런 걸 뭘 한다? 의사 표시. 법률행위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게 의사 표시죠. 반면에 오른쪽에 보면 준법률행위가 위에서 3번째 줄. 요거는 주로 법률 규정의 효소.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다?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긴다. 반면에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니까 당사자가 의도했든 안 했든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그 준법률행위에 보면 표현행위가 있고 그 표현행위에 보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유 말도 더럽게 어려워. 왜 의사의 통지라고 부르나요? 왜 관념의 통지라고 부르나요? 해요? 이유가 있는데 그거 설명드리면 더 헷갈려. 그러니까 듣지 말고 준법 설명드릴까? 왜 의사의 통지를 하는지. 아이고 짜증나. 어디 갔어 준법률행위. 자,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습니다. 요거 우리 예를 가지고 고르세요 했을 때 골라주실 수만 있으면 돼요. 의사의 통지 딱 하나 외웁니다. 최고. 독촉하는 거예요. 돈 내라! 뭐 이렇게. 최고 촉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무슨 통지. 예컨대 동창회 총무가 언제 어디서 동창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지하죠. 그런 게 관념의 통지. 그래서 의사의 통지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알리는 게 의사의 통지고요. 관념의 통지는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걸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외우자. 의사의 통지 최고, 관념의 통지 통지 승인. 이렇게. 최근에 다음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그럼 4개가 관념의 통지고 하나가 의사의 통지고 그렇겠죠. 그럴 때 답으로 나오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법률 사실은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를 구별하고 두 번째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정도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추가해서
맨 밑에는 그러면 사건이라는 게 있죠. 사건이란 건 사람의 정신작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법률 사실을 사건이라면, 사람이 태어나면 권리등록이란 게 생겨요. 사람이 태어났다, 사람이 죽었다, 시간이 흘렀다, 이런 것들은 자연현상이죠. 물리적 현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의지나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물리적 현상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의식이라든가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사람의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리적 현상에 의하여 권리가 변동이 될 때 그런 것들을 싸잡아서 사건이라고 하자. 그 사건에 보면 시간의 경과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을 보기 전에 기본적인 법률 사실, 법률 요건 2개,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걸 딱 미리 확인한 거예요. 그 정도 확인하시고 22페이지로 가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 행위가 나왔죠. 제가 여기 지금 미리 체크해 드린 건 좀 외우셔야 돼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좀 외워주시면 편해요, 공부하기가. 표현이 입에 짝짝 안 붙어요, 그런 분들이. 계속 반복하세요. 그럼 입에 짝짝 붙어. 저는 뭐 처음부터 입에 붙었나? 하다 보니까 붙지. 완벽하게 이해해서 표현을 쓰나? 아니지. 익숙해서.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요즘 그 물리학에서 TV 자주 나오는 학자가 하나 있죠, 교수가. 그 사람이 이제 뭐 개그맨들 모아놓고 양자역학을 설명하는데, 자기가 양자역학을 20년을 공부했는데 자기는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해한 게 아니라 익숙해졌대. 자기도 양자역학을 이해를 못한대. 근데 어떻게 설명을 했대? 익숙해진 거래, 그냥. 우리도 똑같아요.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익숙해지려고 하셔야 돼요. 저도 이해 못해요. 민법이 뭔지 몰라.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법률 행위를 보겠습니다. 자, 뭔지 알아야 되죠, 그죠? 인간의 행위예요. 그 인간의 행위 중에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인간의 행위예요. 그게 법률 행위죠. 그리고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권리를 변동시켜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 표시라는 걸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법률 행위란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인간의 행위로서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그 다음에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법률의 개념이 되겠죠. 결국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의사 표시를 공통 요소로 하는 인간의 행위, 그리고 그 결과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인간의 행위, 그거를 법률 행위라고 부르잖아요. 인간의 행위 중에 법학 분야에서는 법률 행위 말고도 많아요. 사실 행위도 있고요, 뭐 준법률 행위도 있고요, 불법 행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행위 중에서. 그 중에 2번 특징,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2번에 있죠. 따라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의사 표시 없는 법률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아주 단정적인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의사 표시 없는 법률 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1번,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행위자가. 아주 옛날에 초창기 때 이 법률 행위의 특징 같은 것들을 지문으로 출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거의 출제 안 하죠. 그럼 지금은 뭘 출제하냐? 3번에 있는 법률 행위 종류를 물어봅니다. 이것도 거의 단순 암기 형태예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거, 법률 행위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의사 표시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단독 행위와 계약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예전에 뭐라고 나왔어요?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단독 행위가 아닌 거. 계약. 계약은 혼자 계약 못하죠. 상대방하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의사표시에 적어도 2개 이상은 있잖아요. 그죠? 이쪽의 의사표시와 이쪽의 의사표시. 그게 합치. 이런 것들을 계약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 계약에 보면 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합의 해제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채무 인수도 답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매매 예약도 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합의 해제,
매매 예약, 채무 인수 이런 것들은 계약에 해당돼요. 채무 인수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매매 예약은 나중에 매매 가서 볼 거고요. 채무 인수는 이런 거예요. 을이 갑에게 100만 원을 갚을 게 있어. 채무죠. 병이 을한테 야, 너 좀 힘들지? 내가 대신 갚을게. 을이 정말? 이게 채무 인수예요. 채무자와 인수인사의 계약이에요. 내가 네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 라고 채무자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채무 인수라고 부릅니다. 채무 인수 계약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몇 번 출제가 됐고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계약을 고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답으로 나온 게 세 개. 하부해제, 매매예약, 채무인수. 반면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딱 하나 들어있는데 둘로 나뉘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앞으로 자주 만나게 돼요. 취소, 추인, 철회, 해제, 해지, 동의, 채무 면제 이런 것들. 반면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암기합니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작년에 대놓고 물어봤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이렇게. 1인의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게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왼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유언. 유증.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유증 헷갈리시는 분들 갑이 유언서에다가 내가 죽으면 A 토지를 을에게 이게 유증이에요. 유증을 보게 되면 갑이 내가 죽으면 땅을 을에게 줘라 그랬으니까 을에 대한 의사표시잖아요. 그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처럼 보여요. 그런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나중에 뒤에서 의사표시에서 보시겠지만 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요. 그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상대방이 있냐 없냐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그런데 유증은요. 갑이 사망하면 효력이 생겨요. 유언하고 똑같이. 즉 갑이 자신이 죽으면 A 토지를 을에게라는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갑이 사망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효력 발생 때문에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유증 조심하시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종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류는 단독행위 계약 구별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구별 딱 요렇게. 반면에 오른쪽에 보면 하단에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누게 된다.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그 행위의 결과가 뭐냐에 따라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이건 나중에 물권법 가서 한번 써먹을 거니까 예전에는 물권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미리 기억합니다.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구별하게 되고 처분행위가 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준법률행위 아닙니다. 준물권행위입니다. 이렇게 나누게 돼요. 준물권행위도 법률행위입니다.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준물권행위는 법률행위입니다. 표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일단 나누게 되는데 예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하고요. 1월 30일 날 갑이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넘겨줘.
A토지라는 부동산의 등기부라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권리관계가 기록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소유권자 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땅을 팔면 등기부의 소유권자 기록이 바뀌어요. 갑에서 뭘로? 을로.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가질 않고요. 등기를 넘겨줘야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소유권이 변동이 됐죠. 그죠? 반면에 계약을 하면 의무가 생겨요. 계약을 하면 의무가 생겨. 즉 갑은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생겨.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겨.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등기를 넘겨주는 건 그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거죠. 그죠? 갑은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생겼다. 그 의무를 이행했다. 그 결과 소유권이 변동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럴 때 요 의무 부담 행위를 채권 행위라고 부르고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을 처분 행위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 처분 행위 중에서 물건에 관한 권리를 처분했으니까 요거를 처분 행위 중 물권 행위라고 하죠. 처분 행위죠. 그럼 준물권 행위는 뭐냐? 갑이 이렇게 땅을 판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특허권을 팔았어. 그럼 왜 이래서 특허권을 취득했어? 특허청에 있는 특허권 등록 원부상에 특허권자 갑이 특허권자 을로 바뀌었어. 물건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특허권 따위가 소유권이 특허권 따위가 변동이 된 거죠. 이런 걸 준물권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물건에 관한 권리를 변동 물권 행위. 물건에 관한 권리 이외의 권리를 변동 준물권 행위. 이렇게 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채권 행위는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무 부담 행위. 반면에 다음 페이지 처분 행위는 권리를 종국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 자, 그럼 채권 행위하고 처분 행위를 왜 구별하느냐? 여기 보세요. A 토지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A 토지가 병소유였어요. 갑의 입장에서는 타인 권리에 대한 채권 행위가 있었죠. 유효해요. 채권 행위는 권리를 종국적으로 처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권 행위 당시에 그 갑에게 처분 권한이 없어도 돼요. 갑이 을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30일까지 내가 땅 넘겨주겠다고 약속만 하는 거니까 채권 행위 당시에는 처분 권한이 없어도 돼요. 반면에 처분은 권리를 종국적으로 넘겨주는 거죠.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채권 행위하고 처분 행위를 나누는 이유 24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채권 행위는 단순히 의무를 부담하는 거다. 따라서 채권 행위 당시에는 권리에 대한 처분 권한이 필요 없기 때문에 타인 권리 매매 계약도 일단은 유효하다. 반면에 처분 행위 동그라미 2번. 처분 행위는 권리를 종국적으로 넘겨주는 거다.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질문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채권 행위 및 처분 행위는 무효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채권 행위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됩니다. 처분 행위는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일단 그 정도. 법률의 종류는 의사표시 수에 따른 분류와 법률 효과에 따른 분류를 나눠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오른쪽 보면 법률행위 요건이 나와 있죠. 이게 핵심이죠. 법률행위는 계약같이 당사자가 의도했던 대로 권리를 변동시킨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이게 법률행위 요건이 될 것이고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라죠. 성립 요건은 쉽게 말하면 계약을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계약이 있었냐 없었냐, 계약이 성립했냐 안 했냐. 만약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성립 요건을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건 당사자는 계약을 한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를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반면에 성립 요건을 갖췄다 그 다음에 뭘 판단하는 거야? 효력 요건을 판단하는 거야.
계약을 했네. 그 다음 뭘 판단한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전에 요게 지문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판단은 성립 요건에 관한 판단,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한 판단은 효력 요건의 판단에 선행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뭔 개소리야? 무슨 뜻이에요? 이거 먼저 한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출제를 성립 요건에 관한 판단은 효력 요건에 관한 판단에 선행한다. 요렇게 출제를. 그지 같지요? 표정이 벌써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도 앞으로 누군가하고 이렇게 술 마시고 대화할 때도 말을 베베 꽈서 써. 그럼 익숙해져. 익숙해져. 에? 에. 소주 한 잔 마시는 게 고기 한 잔 먹는 것에 선행한다. 그런 거야. 소주 한 잔 마시고 고기 먹게 돼 이런 뜻이. 약간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법을 공부하다 보면 좀 이상해. 표현도 이상해지고 말도 이상해지고 그래. 어쨌든 그 의에 보면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양가로 2번의 두 번째 줄 따라서 법률 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가 생기질 않죠.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죠. 법률 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 돼요.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무효행위란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립 요건에 뭐가 있고 효력 요건에 뭐가 있는지를 분류를 좀 해야 되죠. 성립 요건, 효력 요건 공통적으로 일반적 요건과 특별 요건 두 가지씩 있습니다. 일반적 요건은 말 그대로 모든 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특별 요건은 어떤 특정한 행위에만 필요한 걸 말합니다. 그 중에 일반적 성립 요건이 세 가지죠. 법률 행위하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원하는 것. 표시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의사표시.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이게 일반적 성립 요건이고요. 특별 성립 요건, 예컨대 혼인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해야 성립하죠. 혼인을 했는데 결혼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우리가 말하는 사실혼에 불과하죠. 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고 같은 것들이 특별 성립 요건인데 그 특별 성립 요건에 보면 요물 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가로 열고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교부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법 가가지고 계약의 종류에서 한번 써먹을 거니까 눈도장을 꽉 찍어주세요. 자, 두 번째가 효력 요건이죠.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다는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판단한다. 효력 요건도 두 가지. 그 중에 일반적 효력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갖춰야 할 효력 요건을 말합니다. 자, 일반적 성립 요건이 세 가지죠.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 존재. 여기 어떤 요건을 갖춰야 유효가 되느냐?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이 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며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라는 게 없을 것. 이게 유효 요건이 돼요. 그중에 요 두 놈이 우리 시험 범위이죠. 두 놈. 목적 요건과 의사표시 요건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를 이제 하나하나 뜯어볼 거예요. 자, 25페이지에 보면 3번의 법률행위 밑에 하단에 유효 요건 중에 일반적 유효 요건이 있죠. 일반적 유효 요건이란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갖추어야 할 효력 요건을 말하는데 그 중에 당사자 요건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두 개는 기억하자. 당사자는 행위 당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세 가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세 가지. 그 중에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의사 능력은 정신적 판단력을 말합니다. 자, 의사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예를 기억합니다. 만취한 자. 판단력 없죠? 그러니까 운전하다 어디 때려박고 말이죠. 공원 같은 데서 자기 집 안방이냥 옷 벗고 들어놓아서 잠자고 그러죠. 이런 의사 능력이 없는 자들은 의사 무능력자라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의 범죄는 그냥 무효입니다. 반면에 행위 능력은요. 앞에 법률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쉽게 말하면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 따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도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애들이 있더라. 제한 능력자라고. 만 19세 미만자인 미성년자가 있고 평상시엔 멀쩡하다가 가끔 마시가는 피한정 후견이 있고 늘 마시가 있는 피성년 후견인이 있더라. 이런 애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게 되고 이 제한 능력자들은 단독으로 계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컨대 미성년자는 부모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이런 걸 법정 대리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법정 대리인의 동의 따위를 받아야만 됩니다. 만약에 미성년자 등이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 의사 무능력자 무효 제한 능력자 행위는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취소. 나중에 여기 취소 파트가 사겠죠. 그 다음에 이제 2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목적은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며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고 요거는 이제 각각 목적 요건과 의사표시 가서 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4-5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목적 요건과 의사표시 요건. 그 다음에 특별유효요건이라고 어떤 특정한 법률 행위에만 필요한 유효요건을 말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대리행위라는 행위죠. 갑이 땅을 파는데 직접 땅을 팔지 않고 을한테 부탁해서 을이 값의 땅을 팔았다. 이런 걸 대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리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을에게는 대리권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만 됩니다. 대리행위만 필요한 특별유효요건이죠. 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가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만 필요한 특별효력요건이 되겠죠. 3번하고 4번 이건 나중에 민법 정책 마지막과 부관 가서 볼 겁니다.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 시기가 붙어있는 행위, 조건이 성취가 되거나 시기가 도래해야 유효. 요 동그라미 1, 2, 3, 4 요게 이제 뒤에 쪼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유효권 2덩어리 하고요. 특별 유효권 여기서 합쳐가지고 9문제 내지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유효권 하나하나 뜯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판례 하나 암기합니다. 이것도 최근에도 출제된 적이 있죠. 농지법을 보면 농지를 사는 사람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란 걸 갖춰야 되는데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농지 매매의 효력 요건인지가 문제가 됐었고 대법원은 효력 요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매수하는 자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농지를 매매 계약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자주 등장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기억해 두시고 맨 밑에 보면 입증 책임이란 게 나오는데 이거 처음부터 좀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입증 책임이란 건 소송과 관련된 거예요. 자신이 주장하는 걸 증명할 책임, 그게 입증 책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입증 책임이 있는 자가 입증을 못하면 패소합니다. 우리 의료 소송 같은 것만 생각해 보세요. 의료 소송을 하는 사람은 뭐를 주장하냐면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주장해요. 쌍꺼풀 수술하다가 죽었어. 그럼 피해자 유가족은 의사를 상대로 의사가 일부러 죽였다. 일부러 죽인 건 아니겠죠. 또는 마취에 과실이 있었다. 이런 걸 주장하겠죠. 그런데 피해자가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걸 입증 못하면 패소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고의 과실을 의사의 고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각종 자료가 누구한테 있어요? 의사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의 과실을 입증을 못하죠. 그래서 패소하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CCTV 설치가 나오죠. 진료실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죠. 이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그죠? 하면 안 되죠,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있다가. 방법이 있어요.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면 돼요. 즉, 피해자가 의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하라고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주면 돼요.
그런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돼요. 근데 이걸 전환시켜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쌍꺼풀 수술 때 마취 안 하고 하죠. 마취 때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냥 째. 마취 같은 거 안 해. 아예 수술 안 해. 수술하다 죽으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폐가 망쳐나니까. 수술 자체를 안 해. 아주 이 문제가 많아. 입증 책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 증명할 책임. 그러면 법률 행위와 관련된 입증 책임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가 각과 의사의 A 토지가 토지를 매매했냐 안 했냐. 각과 의사의 A 토지 매매 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어. 그럼 첫 번째 다투는 게 매매 계약을 했냐 안 했냐예요. 자, 매매 계약을 했냐 안 했냐는 성립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의 문제죠. 그죠? 두 번째, 계약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유효냐 무효냐 갖고 싸워요. 유효냐 무효냐는 뭐예요? 효력 요건이죠. 결국 매매 계약과 같은 토지 매매 계약 같은 법률 행위를 가지고 당사자가 다투고 있을 때 크게 두 가지 입증의 문제가 생겨요. 계약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누가 증명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성립 요건은 계약을 했다. 그래서 나는 권리를 갖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는 게 판례예요. 즉, 이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을 갖췄다. 라는 것을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이게 판례예요. 계약을 했다는 사실, 그거를 어렵게 성립 요건의 존재라고 말을 해요. 그걸 누가 입증해라?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반면에 효력 요건은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 계약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걸 부존재라고 합니다. 그걸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라. 이게 판례예요. 입증 책임이 이렇게 나와 있죠.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의 존재는 유효 주장자가, 효력 요건의 부존재는 무효 주장자가라고 돼 있죠. 그죠? 지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도 이게 뭔 개소리냐 싶죠. 그죠? 괜찮아요. 외우면 돼. 성립 요건의 존재는 유효 주장자가, 효력 요건의 부존재는 무효 주장자가. 이렇게. 앞머리 따서 외워. 나는 나오면 찍을래. 그럼 안 해도 돼요. 최근에는 잘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오늘 기억할 건 이런 거예요. 소송에서는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 증명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실은 요놈이 또는 다른 사실은 요놈이 이렇게 증명하도록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 걸 뭐라 한다? 입증 책임이라 한다. 그 입증 책임이 나중에 몇 군데 또 나옵니다. 그때 보면 돼요. 요거는 지금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입증 책임이란 게 뭔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법률 행위를 둘러싸고 당사자나 다툼이 생겼을 때 두 가지 크게 다툰다. 계약을 했냐 안 했냐.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이때 계약을 했다 안 했다와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에 대해서 입증 책임 부담하는 자가 다르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이 먼저 나오죠. 자, 민법 정치 법률행위 효력 요건에 관한 거라 그랬고요. 그 효력 요건 중에서 일반적 효력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이란 놈이 갖춰야 될 요건. 이 목적이 뭐죠? 원하는 것. 행위한 사람이 원하는 것. 원하는 것.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뭘까요? 권리 변동. 다른 말로 법률 효과 이렇게 되겠죠.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편의점 가서 어떤 물건을 사. 그 물건에 관한 권리 취득.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물건에 대한 권리 취득이잖아. 그죠?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목적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라.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 순서대로 갖춰야 돼요.
확정성 갖추고 그다음 가능성 갖추고 그다음 적법성 갖추고 그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갖추고. 자, 그리고 이 네 가지 모두 다 행위 당시에 갖추고 있어야 돼요. 계약 당시에. 계약 이후가 아닙니다. 계약 당시에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됩니다. 그 중에 확정성 먼저. 이 확정성은요, 아파트 분양계약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각과 요사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합니다. 통으로 계약하지 않고 제 몇 동, 제 몇 호 이렇게 계약하죠. 그죠? 아파트 분양계약할 때 우리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선착순에서 동호수를 지정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약률이 높으면 분양계약 당시 동호수를 정하지 않고 나중에 추첨등을 통해서 정하겠죠. 자, 여기서 동호수를 지정해서 분양하게 되면 계약 당시 동호수가 확정돼 있죠. 반면에 계약 당시 동호수를 지정하지 않고 나중에 전산 추첨한다 그러면 계약 당시에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를 말한다. 확정성이란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를 말한다.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27페이지에 보면 의의가 있고 두 번째 확정성이 있죠. 법률의 목적은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장차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즉 법률의 목적은 반드시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뭐라고 출제가 돼요? 법률행위 목적은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거나 나중에 확정할 수 있거나. 그래서 판례도 나와 있죠. 매매계약을 할 때 매매계약의 목적물 A 토지, B 토지, A 건물, B 건물, 대금 1억 반드시 확정 또는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대금 1억 확정 안 해도 돼. 나중에 이렇게 계약 당시에는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나중에 소유권 등기를 넘겨줄 때 세 군데 감정평가를 거쳐서 평균값을 대금으로 한다. 그러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런 뜻이죠. 판례 문구를 기억해 두시면 확정성 때문에 그런 판례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첫 번째 요건은 쉬워요. 자, 두 번째 요건부터가 까다롭습니다. 이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